안녕하세요. 최근에 주변에서 기업 파산 이야기가 부쩍 늘었죠? 네,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변호사가 작성한 법인 파산 신청서 가이드 자료, 이걸 좀 보면서요. 복잡해 보이는 과정 속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아, 좋은 자료네요. 당신이 이 절차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법인 파산 신청이라는 게 뭐 그냥 사업 접수입니다. 이런 선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건 아니죠. 회사의 마지막을 법적으로 딱 공식화하고 또 남은 것들을 정리라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 볼 자료가 실제 사례라서 더 생생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아, 실제 사례군요. 네. 신청서 단계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역시 시작은 기본 정보 입력이겠죠? 네, 그렇죠. 채무자인 회사 이름, 사업자 번호, 주소, 대표이사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적는 칸이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보통 서류 송달 장소는 그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적고요. 아하,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랄까? 그 개인 파산은 법무사도 대리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 파산은 꼭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거든요. 아 정말요?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법정에서의 변론 능력까지 필요하고 또 법적 쟁점도 복잡할 수 있어서요. 기업의 마지막은 그래서 법률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인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다르네요. 자, 다음 단계는 회사의 정체성, 뭐랄까 회사의 연역과 구조를 밝히는 부분이군요. 네, 맞아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는지, 또 주력 사업은 뭐였는지. 이 자료 속 회사는 단체 급식 위탁 운영이 주 사업이었네요. 네, 등기부 등본 같은 서류 보면서 회사가 걸어온 주요 발자취, 그러니까 연역을 정리하는 거죠. 연역 정리. 그 과정에서 자본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뭐 설립 시 자본금이나 증자 내역 같은 거요. 그리고 주주 구성은 또 어떤지, 이런 것도 상세히 밝혀야 하고요. 주주 구성까지요? 네, 누가 진짜 주인, 즉 주주이고 또 누가 실제 경영을 책임졌는지 임원들 정보 같은 거요. 이걸 명확히 보여줘야 하죠. 대부분 근데 비상장 중소기업 사례가 많아요. 아, 중소기업들? 네, 그래서 가끔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문제랑 얽혀서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회사의 재정 상태, 자산 및 부채 현황이네요. 맞습니다.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작성하는데 숫자들이 정말 빼곡하죠. 네, 보기만 해도 복잡한데요. 이 부분이 파산 절차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뉘는데요. 유동, 비유동이요? 네, 뭐 현금이나 매출채권 같이 좀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유동자산이고요. 부동산, 차량, 설비 이런 건 비유동자산이죠.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회수 가능성이 다르니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비유동 자산은 제값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맞아요. 시간도 걸리고 불확실성도 크죠. 그리고 부채는 뭐 금융기관 대출, 거래처 외상대금 같은 일반 채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세금, 4대 보험료, 임금처럼 우선 변제해야 하는 것들. 이걸 재단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따로 상세히 적어야 해요. 재단 채권, 우선 변제되는 거군요. 네, 이 자료의 회사는 보니까 자산이 한 15억인데 부채가 24억이었어요. 와, 15억에 24억이면 네, 누가 봐도 빚의 자산은 훨씬 넘어서는 상태죠. 지급 불능 상태가 명확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 급식 업체, 그 거래처마다 계좌를 수십 개씩 따로 썼다는 점도 좀 특이했어요. 네, 그게 좀 흔한 경우는 아니죠. 자금 관리가 더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뭐 하면 거래처별로 수금이나 지출 내역을 좀 명확히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금 흐름 파악이 더 어려워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 파산 경위를 진술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유를 설명하는 거군요. 네, 개인 파산 진술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회사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례처럼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 때문이었다거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즉, 지급 불능이나 지급 정지 상태이고 빚이 자산보다 많다. 이 부채 초과 사실을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 요건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 그러니까 첨부 서류가 필요하죠. 첨부 서류요? 네, 채권자 목록부터 시작해서 법인 등기부, 사업자 등록증,
정관, 주주 명부, 그리고 최소 3년치 재무제표, 세금이나 4대 보험 체납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등 정말 방대합니다. 와, 목록만 들어도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서류 준비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모든 것을 정말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법의 틀 안에서 공정하게 정리하려는 상당히 복잡하고 체계적인 절차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맞아요. 오늘 본 이 급식업체 사례는 결국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거의 없어서 파산 폐지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네요. 네, 파산 폐지라는 건 사실 파산 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 충당할 자산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아, 절차 비용도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허탈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죠. 그래도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까지 기업의 속살을 다 드러내야 하는 과정인 건 분명하고요. 핵심은 현재 재정 상태와 파탄 경위를 명확히 밝혀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때로는 오늘 본 사례처럼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정말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상세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걸까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파산하는 회사 자체, 또 기다리는 채권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이 절차가 갖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